네,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반가.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 이탈 주민 법률 지원위원회의 권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민사법 1,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법, 그리고 명의대여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민사관계의 기초,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뭐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이 접하는 금전소비대차, 그 돈을 빌리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빌리는 뭐 건물이나 땅을 빌리는 경우, 그리고 명의대여 위험성에 대한 사례를 하나 제가 실어 드렸고, 그리고 명의대여의 위험성에 대한 다른 사례를 또 실었습니다. 민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관계는 개인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의미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법률 관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것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리고 이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예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뭐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뭐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소송을 통한 소송을 통해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힘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한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의가 되면 뭐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도 협의가 되면 협의 이혼으로 끝나는 거고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겁니다. 상속도 협의가 되면 협의로 상속을 끝내시면 되고, 협의가 하나라도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조차도 다 똑같습니다. 협의가 될 수 있으면 협의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항상 이제 우리 그 북탈민 분들이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 건데,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항상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뭐 그 북탈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차용증을 썼다, 예전에 썼다라고 가져오시면 좀 항상 좀 미흡했어요. 뭐 당사자 상대방 신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변제기가 없다든지, 이자가 없다든지, 손해배상액이 없다든지. 그래서 다른 뭐 계약,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형식에 대해서 뭐 유념할 필요는 없는데, 금전 소비 대차 뭐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는 꼭 이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나중에 소송할 함에 있어서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함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신분증,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뭐 복사한 거죠, 및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그리고 돈을 갚을 날짜가 중요한 게, 돈을 갚을 날짜가 2020년 뭐 지금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뭐 2021년 뭐 6월 1일까지다 라고 했는데, 아니 2021년 6월 10일까지를 해보죠. 그러면 지금 2021년 6월 10일까지 변제기가 있는데, 지금 6월 1일 와가지고 소송을 해달라 하면 소송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을 갚을 날짜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연체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뭐 이것도 좀 유념하셔야 되는 건데,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대신 뭐 상대방이 뭐
나중에 뭐 내가 언제 그 말했냐라고 부인할 수도 있고, 계약을 뭐 말로 뭐 만약에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위에 같은 뭐 이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서류화된 채용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증거로 뭐 구두로 아니면 뭐 차용증 아니면 이메일, 문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증거가 될 수는 있긴 하겠죠. 소송을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뭐 문자, 이메일, 뭐 구두로 한 거를 녹음한 거,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한테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뭐 대신 뭐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받으면 다른 보증인한테 청구할 수 있죠. 보증인을 상대방이 보증인이 따로 있으면, 그리고 아니면 뭐 상대방이 돈을 못 빌릴 경우에 상대방한테 너희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해라. 그럼 나중에 그 담보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겠죠. 이걸 제공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차주는 뭐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을 날짜가 도래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돈을 갚기로 한 달짜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제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차주가 돈을 갚아야 할 날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대주는 원금, 이자, 연체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을 원칙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손해배상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변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빌려주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뒤에 절차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용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죠. 위에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적고 채권자, 채무자가 맞는지 꼭 신분증을 받아서 보고 그 주민등록번호 맞는지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뒤에 첨부를 하시는 게 더 깔끔하겠죠. 아니면 인감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하시면 좋고요. 밑에 말씀드린 거 1번에 보면 이자가 있죠. 이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원금의 변제는 매월 며칠 변제기가 돈을 갚을 날짜 나와 있죠. 그리고 연체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여기 없는데, 이거는 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시고 적으시면 되거든요. 뭐 돈을 안 받으시면 돈을 뭐 100만 원을 준다, 아니면 뭐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안 주면 이자를 뭐 20 몇 프로로 해야 된다, 뭐 10 몇 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그렇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최소한 적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이제 뭐 소송을 상담을 하다 보면 북타민 여러분들이 뭐 채용증을 가져오는데 변제기가 없거나 뭐 이자를 또 따로 작성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 신분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 신분, 그때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자를 꼭 적으시고요. 돈을 갚을 날짜를 꼭 적으시고요. 안 갚으면 얼마 정도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뭐 그 금액을 정액으로 적으셔도 되고 이자율을 좀 높여서 적으셔도 됩니다. 꼭 이것들은 되도록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또 꼭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기본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 사려는 사람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 여기서 신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돈을 빌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동산 가격과 대금 지급 시기,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부동산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거나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담할 책임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은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죠. 보시면 표제부 보시면 건물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주소에 대해서나 건물 내역에 대해서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갑구에 보면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물이란 사람이 소유자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을구에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같은 거겠죠. 여기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한 6천만 원, 채권 최고액이 6천만 원 정도 설정되어 있고요. 뭐 공동담보도 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이결해란 사람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부동산을 넘겨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이전되는 이유는 소유권 소유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그 잠기는 소리 나고 시작했는데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이전되는 이유는 소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뭐 대표적인 경우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있어요. 뭐 처음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처음 매수인한테 또 돈을 받아요. 근데 또 다음 매수인도 나타나요. 또 다음 매수인한테 또 돈을 받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 매수인이 나타나서 돈을 줬을 때 그때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등기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금 이 다른 매수인이 와서 돈을 떼먹히는 피해를 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꼭 그래야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나야 이게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꼭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부동산에 흠이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차용증하고 다르게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는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사항들이 뭐 2조를 보시면 뭐 소유권 이전,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인은 언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4번에 보시면 뭐 특약으로 뭐 정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하고 다르게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특별하게 뭐 지켜야 될 약속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약사항에 적으시면 위에 일반 규정에 비해서 우선합니다.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6번에 보면 적는 게 있죠. 적을 때 꼭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집, 건물이나 땅 등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빌리는 사람이 월세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앞에 다 똑같죠. 인적사항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임대할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그리고 그 지급 일자, 임대차 계약 등에 관해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처음 빌렸을 때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이나 임대차로 발생한 손해를 빼고 난 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집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주거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가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세 계약입니다. 월세는 여기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이 계약 내용에 보면 차임이 있겠죠. 여기는 지금 전세니까 차임이 따로 없습니다. 위에 1번 보면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보증금은 9,500, 계약금은 얼마, 잔금은 얼마. 밑에 2번, 3번, 9번까지 일반적으로 적혀있는, 이번 특히 보시면 언제까지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로부터 2010년까지다. 이 보시면 2년으로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금 2년 정도를 인정을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다른 계약도 한 2년 정도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또 특약사항이 있고요. 밑에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또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꼭 여기서 임차인이 확인할 거는 임대인이 맞는지, 당사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든 아니면 집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든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명의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친구가 핸드폰을 개통할 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제 앞으로 제 앞으로 핸드폰 요금이 청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빌려준 사람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본인은 핸드폰 요금을 물어줄 책임이 있으며, 다만 그 물어준 핸드폰 요금을 본인의 이름으로 빌렸지만 실제로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에게 다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물어주고 다시 청구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구상권 행사라고 하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의 명의를 빌려 집을 사겠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제가 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니 계약 조건 위반이라며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반납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가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시면 안 돼요.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비록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하는 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